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경제 입문서를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경제 입문서를 썼다니 아니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학원 운영을 하면서 학원이 꽤 잘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고 돈을 꽤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유지하고 불리는 건데 저는 돈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의 경험을 담은 책이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해야 된다라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전략은 사실 경우에 따라서 되게 무식하고 위험한 전략일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근로소득, 두 번째는 사업소득, 세 번째는 이제 자산. 요 방법이 있는데,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시간하고 돈하고 맞바꾸는 거. 내가 일한 만큼 받아가는 게 근로소득이고, 뭐 장점이라고 하면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는 거. 이거 사실은 장점이죠. 뭐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이 너무 상승장이거나 투자가 잘 될 때는 이 근로소득을 되게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월급이 3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소득으로 월세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건물이 한 10억 이상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300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 이제 이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월급 300을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거나 하찮게 대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 장점은 꾸준하게 현금 흐름 계속 들어온다는 거, 꾸준하게 현금 흐름 들어온다. 근데 월급이 이게 사실은 때로는 독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로소득은 내가 아파서 회사를 못 나가거나 일을 못해서 회사에 잘리거나 그러면 즉시 끊어지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언젠가 끝이 있는 소득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단점은요. 사실 이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월급이 10년 전과 지금, 20년 전과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나요? 사실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월급은 그렇게 크게 안 올랐어요. 어떻게 제가 아냐면 저도 이제 돈 벌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제대로 돈 벌기 시작한 지 예전에 20년 전에 제가 봤던 그 강사 시절의 월급이랑 요즘의 월급이 사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질 않아요. 어떤 거랑 비교해 보냐면 이 자산소득으로 만들어진 이제 뭐 아파트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이 월급의 인상분은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근로소득은 물가 상승률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이게 사실은 치명적인 단점이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월급 1년에 얼마나 인상되시나요? 많이 오른다고 해도 사실은 5%도 안 오르거든요.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 저는 1년에 월급이 한 3%씩 오르더라고요. 근데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보통 요즘에 물가 상승률 이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주거 비용이니까 주택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2년, 23년, 2개년 합쳐가지고 월급은 내가 진짜 뭐 5%가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주택 가격은 10.5%가 올랐어요. 뭐 TV에서 어느 동네 집값 빠졌어요 얘기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통계적으로 이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자, 월급으로 계산을 하면은 제가 월급이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월급이 5천인데 5%가 올랐으면은 5,250만 원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달에 세금 떼야 되니까 월급은 20만 원이 채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0만 원 올라서 혹시 우리가 이걸로 인생을 바꿀 수 있나요? 이거 인생 못 바꿔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월세를 산다 그러면 월세 올라가는 거랑 관리비랑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생활비용 감당하기도 사실은 되게 벅찬 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집값이 2년 동안 10.5% 올랐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2년 전에는 예를 들어 1억이면 살 수 있던 집을요. 2년 후에는 1억 1,50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는 얘기 이해되시죠? 10.5%의 돈을 더 내야 똑같은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아껴 쓰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은행에 통장에 넣어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1억을 통장에 그대로 넣어놨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1억은 2년 전과 동일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통장에 돈을 안전하게 넣어서 은행에 넣어서 보관은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돈이
내 돈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줄어든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돈을 통장에 갖고 있는, 장기적으로 돈을 통장에 갖고 있는 게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한 전략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그 돈을 내가 현금으로 안 갖고 있고 부동산이라든지 어딘가에 투자를 했으면 이 자산 가치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금으로 갖고 있다는 건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세 번째 두 번째 자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죠. 근데 사업소득은요, 여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월급쟁이 시절보다 이게 대박이 나면 훨씬 더 여유가 생긴다는 건데, 중요한 건 나가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갑자기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월급은 적어도 내가 가서 앉아있으면 통장에 돈을 꽂아주잖아요. 그쵸? 근데 사업은 나가서 앉아있다고 통장에 돈을 꽂아주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고객도 내가 데려와야 되고요. 고객 왔으면 내가 또 뭔가 이제 이 고객한테 판매를 일으켜서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앉아있고 나가있기만 한다고, 영업장을 차려놓기만 했다고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단점이고, 잘 됐을 때 대박이 날 수도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근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께서 만약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사업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업에서 연결된 걸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전혀 생뚱맞고 전혀 상관없는 분야로 가면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대박이 날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영어 강사였어요. 강사 시절에 내 일을 잘하는 거랑 원장이 돼서 원장질을 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강사는 그냥 잘 가르치면 돼요. 근데 원장이 되면요, 새로 고객도 내가 데려와야 되고요. 고객이 왔으면 내가 상담해서 클로징해서 결제도 시켜야 되고요. 이번 달에 등록했으면 다음 달에도 또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고 싶어 할 때 그만두지 못하게 설득해야 되고,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내가 예방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 놔야 되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별개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은 누가 뽑나요? 선생님도 내가 채용해야 되고, 또 뭔가 이제 이런 세금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거, 법률적인 거를 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는 내 거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됐는데, 갑자기 내가 나와서 사업자가 되면 회사에서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뭐 회계팀, 법무팀, 마케팅, 홍보팀이 다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런 거 없이 내 기술 딸랑 하나 들고 나와서 나 이제 사업해야지,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 그 사업을 일단 자기가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제 내가 웬만하면 직장에서 월급 받고 있을 때 준비해서 충분히 뭔가 약간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을 거치고 나오시는 거.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 리스크가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자산소득은 여러분들이 뭐 책을 써서 대박나서 인쇄 받는다거나 아니면 작곡을 해가지고 뭐 벚꽃 빌딩을 내가 올린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솔직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만 할게요. 자,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 를 투자하시는 경우 있고요. 아니면은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이 이제 이런 거. 근데 저는 사실 이쪽은 리스크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누가 뭐 해서 잘 됐다는 얘기만 크게 들어요. 근데 잘 된 사람은 나와서 떠들고 자랑을 하는데, 그거 하다 망한 사람들은 소문을 안 내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된 소수의 사람을 볼 뿐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무수히 많은 망해서 사라진 실패 사례들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대박이 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쪽박의 가능성도 대박만큼 크다는 거, 이거.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리스크가 큰 만큼 크게 돌아올 수 있는데 손실의 어떤 가능성만큼 실패 가능성 훨씬 크다는 거. 이거 절대 이거를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리고 부동산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생에서 투자라는 걸 내가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옛날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한 50대 정도, 60대 정도에 이제 제가 최근에 만난 분들의 사례인데, 오래된 동네에 들어가서 빌라에 사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른들 생각이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내 집 하나 있으면 되지가 옛날 어르신들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대출이라면 질색팔색하고, 그래서 내 집 마련했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내가 이제 더 다른 건 안 알아보신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아까 오래된 구축 빌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빌라는 사실
뭐 동네마다 케바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는 거의 자산으로서 이게 크게 막 상승되는 가치가 크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한 2, 30년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이 낡고 동네가 좀 오래됐으니까 나도 좀 새 동네로 이사 가서 새 아파트 한번 들어가 볼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뭐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랫동안 내가 부동산에 뭔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이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 10억 넘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거든요. 서울 아파트값 미쳤다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막 뭐 부동산 경기 안 좋다, 하락장이다라고 하는데 서울 쪽은 사실은 안 빠져요. 서울 쪽은 정말 뭐 이제 막 그 교통 좋고 좋은 직장이 있는 그런 동네들은 사실 안 빠지고 조금 이제 외곽 쪽부터 조금 빠지거나 약간 변동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이제 뭔가 교통이 좋고 그런 호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뉴스에서 뭐 마이너스 0.01%만 떨어지면 부동산이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그 2년 전에 코로나 전이랑 지금이랑 물가 어떠세요? 저는 최근에 제가 이제 외식을 잘 안 하거든요. 나가서 밥을 먹으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밥값이 이제 이렇게 비싸? 밥 한 끼를 이제 이 돈을 줘야 먹는 거야? 정말 예전에는 막 맛집 탐방 가서 그런 데서 먹던 그 가격을 동네 백반집에서 제가 내고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특히 이제 건축 쪽에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뭐 자재비, 인건비 뭐 할 거 없이 뭐 땅값 할 거 없이 너무너무 올라서 최근에 경기도 쪽에 이거 실화예요. 경기도 쪽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처음에는 거가 비싸다고 사람들이 이제 미쳤다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서울 쪽의 부동산이 조금 올라가니까 갑자기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싼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서울에서 다니기에는 이제 교통이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동네거든요. 광명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새 아파트가 중요한 건 그래서 얼마에 분양됐냐? 12억에 분양이 됐어요. 12억. 여러분 그러면 아파트를 12억짜리를 들어가려면 물론 이제 뭐 청약 통장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빼고 얘기할게요. 12억짜리를 들어가려면 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뭐 70, 80% 영끌해서 뭐 이렇게 풀 레버리지 막 하시는 거를 물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럼 이게 3, 4억 갖고 들어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3, 4억, 8억을 내가 대출받았어요. 40년 상환을 한다고 쳐도 원금과 이자를 균등해서 상환하면 이게 얼마나 내야 될까요? 여러분 이자로 한 달에 400에서 500 정도 내고 사실 수 있어요. 솔직히 직장인들 연봉이 내 월급이 400에서 500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400에서 500을 40년 동안 내가 이자와 원금을 균등 상환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0대, 60대에 빌라에 사시던 분들은 그러니까 갑자기 이러신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이 동네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좀 나도 깨끗한 새 아파트로 이사 가야겠다. 근데 이 빌라의 가격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데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집이 그렇다고 좁지는 않아요. 그럼 이분들이 뭔가 이렇게 되게 작은 막 그런 뭐 원룸이나 아니면 되게 조그만 그런 곳으로 들어가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 집 하나 마련해서 그냥 열심히 저축하고 벌고 산 죄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모아놓은 그 현금의 가치가 부동산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틀린 선택지를 선택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사례도 안타까운데 또 제가 안타까운 게 30대, 40대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투자하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봐서 투자했다 내가 막 망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모르는 걸 내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모르는 건 왜 모를까요? 한 번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뭐 이게 지금은 이게 급하지 않으니까 미루어 두고 뭔가 내가 이제 지금은 집값이 뭐 비싸니까 안 사고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사고 지금은 뭐 이자율이 높으니까 안 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을 여러분이 통장에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전세를 살면 내가 뭐 월세처럼 매월 들어가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를 뭐 이렇게 좀 구축이나 이런 데 전세를 살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좋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문제는 똑같아도 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나 전세에 소액으로 전세를 사는 이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른 집의 가격들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다른 선택은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실은 나쁜 선택지가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무얼 하던 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월급이 있으신 분들은 부자들은 이 현금 흐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디에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든 간에. 그래서 일단 월급이 있는 건 되게 여러 가지 뭔가 결정을 할 때 되게 좋은 사실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은데 내가 월급 말고 추가적으로 뭔가 얘네가 나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마련하지 않으면 월급이 끊어지는 순간에 사람이 무너지는 건 사실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학원 10년 하다가 작년에 이제 딱 1년 됐네요. 8월 말에 제가 학원장 그만두고 갑자기 제가 4달 동안 그냥 수입이 뚝 끊어졌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도 사실은 제가 당시에는 내가 쓰려고 샀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다 실사용 목적으로 제가 구매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되면서 이제 그거를 제가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니까 임대를 놨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는 제가 별로 걔네들이 막 나한테 뭔가 큰 가치를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수입이 또 끊어지니까 걔네가 저를 먹여 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내가 새로운 이제 뭔가를 어떤 일을 해볼까 새로운 방향성 이런 거를 실험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저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뭐 자식은 없지만 자식이 저한테 용돈 주는 거 이상으로 든든하게 걔네들이 효자 노릇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에 있던 집을 갑자기 제가 뭐 기타 등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수도권의 집을 갑자기 정리하고 이제 지방에 제가 아파트를 옮겼거든요. 지방 가니까 똑같은 돈인데 집은 훨씬 넓어지고 아파트는 완전 더 새 거에다가 뷰는 완전히 막 레이크 뷰, 마운틴 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하면 안 되는 실수인 이 아파트 내부와 사랑에 빠져서 계약한 그 멍청한 계약을 제가 한 거죠. 그것도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는 한여름에 그 해 그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주고 제가 샀어요. 심지어 공실이었던 아파트를. 왜 제가 이런 의사결정을 했나 보면 부동산 입지를 볼 때 뭐가 되게 중요한 건지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1번도 입지, 2번도 입지, 3번도 입지. 입지라는 게 뭐 이런 거죠. 옆에 가까이에 초등학교가 좀 있어야 되고, 뭐 서울까지 거리가 좀 가까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직장이,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 좋은 일자리가 좀 있어서 일자리가 좀 이렇게 푹푹한 그런 지역들. 그래서 사실은 집값이 비싼 동네들은 다 그런 어떤 목적을 충족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그런 수요가 많고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수도권에 집을 팔고 지방으로 옮기고 제가 일을 수도권에서 하니까 이제 두 집 살림을 한 거예요. 그래 두 집 살림을 했는데 안 써도 되는 이제 오피스텔 비용을 썼고요.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전까지 저는 차를 안 탔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차도 또 그럴듯한 걸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느라고 실제로 제가 1억 원 이상을 실제 지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괜히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니까. 그래서, 그냥 다시 올라와야겠다. 이제 이쪽으로 올라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정리했던 아파트 가격이요. 딱 2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근데 저는 뭐 학원 하면서 정말 주식 한 번도 안 해볼 정도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산 게 이 부동산 상승장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살았던 과거의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되게 열심히 일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시드머니를 마련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시드머니를 활용해서, 뭔가 마련해서 계속해서 그걸 내가 돈으로 쥐고 있거나 뭔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면 결론적으로 이 자산, 돈을 버는 이런 어떤, 속도를 월급으로 내가 아끼고 모아서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항상 좀 귀를 열어두고 아니면 내가 뭔가 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열어놓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과거에 저도 그랬어요. 안 해봤으니까 무섭고 들어갔다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어떤 투자든지 리스크는 있어요. 근데 그 리스크가 진짜 리스크인지 아니면 내가 막연하게 느끼는 두려움인지 알려면 다양하게 보고 경험하고 현장 가서 발품도 팔고 그러니까 뉴스만 보지 말고 뭐 유튜브만 보지 말고 내가 직접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경기가 좋진 않잖아요. 근데 돈이 있는 분들은 이럴 때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제 좋은 것들 내가 좋은 조건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나 사실 되게 바쁘게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움직여요. 내가 뭔가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지난 정권 때 뭔가 많이 뭐 좀 이렇게 들어가서 묶여있는 분들은 사실 이럴 때 못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가 사실은 기회거든요. 왜냐면 뭐 이제 이런 시기에는 사람들이 다들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니까 금리 높고 이럴 때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결정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전에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거든지 뭔가 투자를 할 때 뭐 어떤 자산이든 투자를 할 때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안전성. 이제 이 투자가 리스크가 얼마나 크고 어느 정도 이게 안전한 투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일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게 사업이 됐던 아니면 뭐 이런 투자가 됐던 내가 모르는 분야에 누군가를 막연하게 따라 들어가서 아 얘가 돈 벌었으니까 나도 돈 벌었지는 되게 위험하고 멍청한 전략입니다. 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익성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수익성이라는 건 평소에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뭐 부동산 이익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내가 보고 있어야지. 금리가 이 정도 때문에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런 거를 좀 내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황금성. 황금성이라는 건 이거를 내가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싶어. 근데 내가 팔고 싶을 때 누가 이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실패한 투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투자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을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한테 물론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죠. 제가 이거는 다른 것들은 저한테 지금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데 얘는 지금 저한테 통장에 돈을 꽂아주진 않거든요. 그러면 뭔가 투자를 할 때 얘가 나한테 뭐 월세라도 꽂아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얘를 팔기 전에는 돈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내가 얘를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하는 동안 뭔가 나한테 월세를 꽂아주는 아이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 그래서 기왕이면 월세라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일정 기간 보유했을 때 약간 어느 정도 기대 뭐 시세 차익 여기에 뭔가 근처에 좋은 어떤 호재가 있다거나 교통이라든지 뭔가 일자리라든지 지역 내 어떤 발전되겠다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조금 여기에 뭔가 이제 그런 기대 가치가 있는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게 좋은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보통 이제 내가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으면 뭔가 여기서 변화해야 되라는 그런 결정을 잘 못 내리세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내가 좀 신경을 쓰고 귀를 열어두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모르기 때문에 맞는지 확인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선택했을 때 뭐 이렇진 않을까 저렇진 않을까 너무 많이 생각하는 프로세스가 길다 보면 결국 생각하다 지쳐서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에서 뭔가 내가 인생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그 첫 번째 순간에는 저는 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충분히 내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어느 정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돈을 벌기 전에 절대 망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1번은 생존이고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라고 하시면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지고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범위 안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뭐 월급이든 사업이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소득 외에
뭔가 나한테 조금 더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좋은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가져가시는 플랜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다. 통장에 돈을 특히 뭐 10년, 20년 묶어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연금을 더 많이 벌었거든요. 연금을 많이 버는데 이제 그거를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부은 원금도 못 찾고 내가 지금 10년 부어야 되고 10년 이상 거치해서 받게 되는데 그때의 이 돈의 가치가 과연 얼마일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들게 이거를 막 진짜 있는 대로 허리띠를 졸라서 연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내가 연금을 타게 됐을 때 그 개시 시점에 과연 이 돈의 가치가 지금 내가 힘들게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마치 늙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애씀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걸 생각하니까 한참 제가 되게 꽤 오래 부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금 정리하고 조금 더 내가 의미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뭔가 좀 그렇게 결정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다르다는 거, 돈을 버는 거, 돈을 유지하는 거, 돈을 불리는 거. 각각 세 가지가 다르고 이제 요것들을 각각 잘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고 내가 주의해서 좀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첫 번째 투자는요, 여러분. 나 자신한테 하는 투자예요. 첫 번째는 나 자신한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알아야 좋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한테 하는 투자가 제일 좋은 투자이고 두 번째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사업은 그냥 사업에 들어가시는 건 사실 리스크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내 노력에 비해서 비례해서 받으실 수 있는 영업직 같은 거, 이런 거 세일즈 업종에 종사하시는 게 사업 전에 경험하시는 걸로 되게 좋은 선택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세 번째 단계가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좋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여러분이 아니면 더 많은 어떤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자신이 좀 가치 있는 자산이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좀 나한테 좀 투자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과 노력과 좀,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하는 시간, 비용,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하는 전략 많이 선택하시는데 이 전략이 왜 위험한 전략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